지, 지, 지난밤 최고 사령관 동지의 안녕을 위협하는 역도 무리가 포착돼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조국을 향한 흉심을 품고 평양의 심장부를 흔든 배신자들입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소식은 그자들이 어떻게 우리 인민의 삶을 파괴하려 했는지, 그리고 최고 전엄을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동무 대체 누굽니까? 이 밤중에 총소리가 났대. 모두 입 다물라오. 그 이름이 입에 오르면 목숨이 위험해. 어제 새벽 3시 여명거리의 한 아파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피격된 자는 다름 아닌 최고사령관 동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정일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엔 배신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명단에 적힌 자들을 숙청하기 위해 특수 정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최고 존엄을 배신한 자들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 것인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울지 은을 쓰는 지은이에요. 방금 들으신 그 무서운 방송,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서민섭입니다. 그 방송을 제가 직접 녹음했어요. 평양 라디오국에서 40년간 일한 아나운서였거든요. 2012년 1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바로 하루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손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미리 본 원고에 제가 아는 사람들 이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갑자기 잡힌 은하수 예술단 특별 공연이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직후라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저는 무대 뒤에서 소리를 조절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영하 13도 추위 속에 2,000명이 운동장을 메웠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 선 건 리소연이었어요. 24살 성악가였습니다. 목소리가 참 맑았어요. 얼음물처럼 차갑고 깨끗했죠. 그런데 제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애가 그 리소연이야. 예전에 김정은 동지와. 입 닥쳐. 여기서 그런 말하면 우리도 끝이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김정은 동지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조국의 품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리소연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첫 구절이 끝나자 갑자기 무대 조명이 꺼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연습 때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뒤에서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검은 장갑을 끼고요. 어제 방송에서 말한 그 특수부대 같았죠. 리소연은 계속 노래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있었죠. 제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들렸거든요. 위대한 수령님의 두 번째 구절이 이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제 방송은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권력이 과거를 청산하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총소리. 리소연의 노래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마이크는 켜져 있었죠.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두 번째 총소리.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일어서려 했죠.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도 명단에 있을 수 있어요. 탕! 세 번째 총소리. 그리고 정적. 2,000명이 숨죽인 채 무대를 봤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저도 귀에서 이어폰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전기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마이크는 꺼졌지만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작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버튼들 위에 붉은 점들이 튀어 있었어요. 만져보니 끈적했죠. 따뜻했고요. 피었습니다. 제 손에 묻은 그 피는 아직도 따뜻했어요.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닦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검은 옷 사람들이 무대를 치웠어요. 조명이 다시 켜졌죠. 하지만 리소연은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또 속삭임이 들렸어요. 예전에 김정은 동지가 좋아했던 아이래. 그래서 조용히 해.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는 걸요. 과거의 비밀을 지우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같은 생각하시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관중들은 조용했어요. 누가 일어서면 따라 일어서고 누가 박수치면 따라 쳤죠.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이상하게 메말랐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누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작대 위 붉은 자국을 보며 생각했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과거가 지워지고 있다는 걸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어폰에서는 작은 전기 소리가 들렸죠. 마치 리소연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못 갔어요. 그 방에서 밤을 샜죠. 붉은 자국이 마르면서 검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서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거요. 새벽에 청소부들이 왔어요. 조작대를 깨끗하게 닦았죠. 하지만 저는 그 자국 모양을 기억했습니다. 손가락 5개가 벌어진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뭔가 잡으려 했던 것 같았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겠다고요.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리소연과 김정은 동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권력이 바뀌자마자 그녀가 죽어야 했는지 말입니다. 40년간 목소리를 전해온 사람으로서 끝까지 들려주지 못한 그 목소리를 언젠가는 세상에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리소연이 왜 죽어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건 3년 전인 2009년부터 시작됐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직 건강하시던 시절이었죠. 그해 9월 국경절 준비로 온 나라가 바쁘던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리소연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연습실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맑고 높은 음성이 복도 끝까지 울렸어요. 마치 천사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랄 소식이었어요. 리설주 동지의 사촌 동생이라는 거였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설주 동지 가문이라니요. 리소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하얀 피부,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웃을 때면 보조개가 생겨서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다움이 화근이었어요. 사흘 후 연습장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정은 동지였어요. 당시에는 아직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기 전이었죠. 스위스 유학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리소연의 연습을 보고 가셨어요.
그 후로 계속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술을 좋아하시는 건 김일성 주석 때부터 이어진 전통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리소연의 연습 때만 오시는 거였어요. 다른 단원들 연습할 때는 안 오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연습이 끝나면 따로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늦게까지 장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뒤로 몸을 숨겼죠. 리설주 동지였습니다. 혼자 연습하고 있던 리소연 앞에 나타났어요. 리소연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죠. 그때 들린 대화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리설주 동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연습 열심히 한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도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죠. 리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리설주 동지가 한 말. 가문에 체면이 있다고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한마디가 소름 끼쳤습니다. 이 땅의 태양은 하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 말 속에 담긴 위협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리소연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리설주 동지가 나간 후 리소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냥 노래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동지의 관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후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정은 동지와 리설주 동지의 관계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김정은 동지와 리소연의 만남이 더 빈번해진 게요. 리설주 동지의 얼굴이 날로 어두워졌죠. 공식 행사에서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챌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리소연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10년 여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감쪽같이 사라졌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야위고 눈의 생기가 사라졌죠.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별 교육. 그 끔찍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 후로 리소연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노래할 때도 기계처럼 불렀죠. 하지만 김정은 동지의 관심만은 여전했어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직 지도부와 보위성에 연락을 취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권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리설주 동지의 진짜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겠다는 계획이었죠. 배신자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명단 맨 위에 리소연의 이름이 올라갔을 거예요. 사촌이라는 이유로, 김정은 동지의 과거 관심을 받았다는 이유로요.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3년간 쌓인 원한이 권력과 만나면서 폭발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4살 처녀가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죽음의 명단에 올라야 했던 겁니다. 그것도 사촌 언니의 질투 때문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소연만 죽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과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지우려는 계획이었어요. 연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음향을 담당했던 사람들, 심지어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까지요.
그리고 그 명단에 제 이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시작될 일을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무서운 작전명도 몰랐죠. 새벽 의자라는 이름도요. 새벽 5시가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새벽만 되면 잠에서 깰 겁니다. 리소연이 처형당한 다음 날이었어요. 2012년 12월 18일이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이틀째 모든 게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과거를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새벽 전화벨이 잠을 깨웠습니다. 라디오국 동료였어요. 김 부장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 버렸어요. 집에도 없고 사무실에도 안 왔다는 거였죠. 사무실에 가보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김 부장 책상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앉지 않았던 것처럼요. 직원 명단에서도 김 부장 이름이 사라져 있었어요. 전화번호부에서도 급여 명단에서도요.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 부장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김 부장이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4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김 부장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 없었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부터 매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마다 누군가 사라지고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리소연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의자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새벽이 되면 누군가의 의자가 비워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자는 다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내일 새벽 자신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해서요. 출근할 때마다 누가 또 사라졌을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죠. 그러던 중 무서운 소문이 들렸습니다. 명단이 있다는 거였어요. 과거 청산 명단이라고 불리는 리스트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순서대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명단에는 몇 명이나 올라가 있을까요? 제 이름도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새벽이 제 마지막 밤은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가보니 제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특별 교육 대상자 통지서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지정된 장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특별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났어요. 창고에 리소연의 개인 물건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혹시 그 안에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새벽 4시 30분. 모든 걸 걸고 그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창고 한쪽 구석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57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숙청 명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명단에 제 이름이 19번째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있다는 건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말이에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카세트와 명단을 품에 넣고 창고 뒤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없다는 소리, 누군가 먼저 가져간 것 같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카세트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를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증거를 없애려고요. 하지만 이제 제 손에 있었습니다. 리소연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리고 이 모든 숙청의 진실이요. 19번째. 제 이름이 그 자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서민섭이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씨를요. 위에서부터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8, 19. 제 앞에 18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절반 이상이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사라진 사람들이었죠. 계산해 봤습니다. 매일 한두 명씩 사라진다면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쿵쿵 들렸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57이라고 적힌 그 테이프를요. 이게 뭘까요? 왜 리소연의 물건과 함께 있었을까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카세트와 명단을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고 뒤쪽으로 몸을 숨겼죠. 문이 열리면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둘이 들어왔어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자가 있던 자리를 뒤지고 있었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없다고, 누군가 먼저 가져간 것 같다고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큰일 났다고, 그걸 찾지 못하면 자신들도 위험하다고요. 그들이 나간 후에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카세트가 뭐길래 그렇게 찾고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10년 전부터 쓰던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리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아니었어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리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언니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리설주 이야기였어요. 그냥 노래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리소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특별 교육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할 수 없다고, 너무 끔찍해서라고 했어요. 그때 리소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이 노래만은 남기고 싶다고, 제 마지막 노래를라고 했어요. 그리고 리소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어요.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였죠. 이 노래가 사라지면 제 이름도 사라지겠죠라고,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리소연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이 테이프를 찾는다면 부탁이 있다고요. 제가 살았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제가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요.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리소연의 마지막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테이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요. 이건 리소연의 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리설주의 악행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테이프를 없애려고요.
하지만 이제 제 손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3시간 후면 새벽 5시였어요. 오늘 또 누군가 사라질 시간이었죠. 명단에서 몇 번째 사람이 사라질까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테이프를 가져간 걸 알면 순서가 바뀔까요? 19번째가 아니라 당장 오늘 저를 데리러 올까요?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은석이었어요. 최은석은 군의관 출신 법의학자였습니다. 숙청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검사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예전에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은석이 은밀하게 시신 기록을 사본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양심적인 의사였거든요. 혹시 최은석이 도와줄까요? 이 테이프와 명단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까요? 새벽 3시 결심했습니다. 최은석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위험했습니다. 도청당할 수 있었거든요. 직접 만나야 했어요. 카세트와 명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어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최은석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최은석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최은석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새벽에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큰일이 났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최은석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세트와 명단에 대한 모든 걸요. 최은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명단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그 명단에 있을 거라고요. 24번째쯤에요. 이제 우리 둘 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이 증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최은석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소연을 위해서라도요.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석이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그리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검은 차 2대가 오고 있다고요. 당장 도망가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멈춰섰습니다. 최은석 집 앞이었어요. 최은석이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고요. 우리는 조용히 뒷골목으로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냉동 창고였어요. 최은석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에는 하얀 포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새벽에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은석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들어온 시신들이라고요. 모든 시신이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심장에 총상이 있다고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자살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상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심장을 쏘나요? 보통은 머리를 쏘는데요. 그뿐 아니라 총을 멀리서 쐈다는 흔적도 있다고 했어요. 최은석이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사본으로 남겨뒀다고요. 의료기록, 사진까지 모두 복사해서 숨겨뒀다는 거였어요. 의사로서의 양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리소연도 여기 있다고요. 리소연은 더 끔찍했다고 했습니다. 총상이 3개나 있었대요. 한 번에 죽인 게 아니라 고문을 한 거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쐈다는 흔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24살 처녀를 그렇게 괴롭혔다니요. 최은석이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밖으로 가져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검문이 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카세트와 서류를 어떻게 숨겨갈지가 문제였어요. 그때 최은석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시체 운반차에 증거를 숨겨서 가져가자는 거였어요. 시체를 운반하는 차량은 검문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불길하다고 여겨서요. 빈 포대에 카세트와 명단, 의료 기록을 모두 넣었어요. 방수 비닐로 꼼꼼히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체들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시체 하나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됐어요. 1시간 후면 또 누군가 사라질 시간이었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석이 놀라며 말했어요. 시체 운반차가 왔다고, 예상보다 일찍 왔다고요. 우리는 급하게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체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숨긴 포대도 같이 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운반차가 떠났습니다. 최은석이 계획을 말해줬어요. 오후 2시에 화장터에서 만나자고요. 그때 운반차를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집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감시당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길로 헤어졌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기차역에 도착해서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였습니다. 6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급하게 나가는 거였습니다. 뭔가 위험한 신호 같았어요.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특별 점검이 있으니 모든 승객은 신분증을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저를 찾는 거였습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입구와 출구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제가 움직이자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여기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화장실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거의 도착했을 때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최은석이었어요.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은석이 급하게 말했어요. 계획이 바뀌었다고, 당장 화장터로 가야 한다고요. 오후 2시를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벌써 우리를 찾고 있다고, 지금 당장 도망가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정전은 최은석이 일부러 일으킨 거였어요. 저를 구하려고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화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최은석이 말했어요. 화장터 가는 길에 검문소가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살아서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한 위험과 마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후 모든 검문이 강화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권력이 질서를 잡으려는 거였죠. 최은석과 함께 화장터로 가는 길에는 검문소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피해가면서 걸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는 산길로 돌아서 피했어요.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견뎠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에는 개들이 있었어요. 최은석이 소독약을 뿌려서 냄새를 감췄습니다. 독한 냄새였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세 번째 검문소에서 들켰습니다. 갑자기 밝은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서라고, 총 쏜다고 했어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귀 옆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화장터가 보였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 최은석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았나 봐요. 피가 났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는데 시체 운반차는 이미 떠났더군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쫓아온 거였습니다. 최은석이 말했어요. 압록강으로 가야 한다고요. 여기서 2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12월이라 강이 얼어 있을 거라고요. 빙판을 걸어서 건너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덕을 넘어서 강가에 도착했어요. 달빛에 하얀 빙판이 반짝였습니다. 최은석이 조심하라고 했어요. 12월 중순이라 빙판이 얇을 수 있다고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빙판이 삐걱거렸지만 버텨줬어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밝은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추격자들이 강가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서라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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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빙판에 총알이 떨어져서 구멍이 뚫렸어요. 물이 솟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어요. 최은석이 다친 다리로 뛰느라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계속 밝은 불빛이 따라왔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쩍쩍 소리였어요. 빙판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최은석이 소리쳤어요. 더 빨리 뛰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밑 빙판이 무너졌어요. 찬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가방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리소연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안 돼. 저는 얼음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더듬었어요. 찾았습니다. 가방을 붙잡았어요. 최은석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더 추웠지만 카세트는 건졌어요.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뒤에서 오는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총소리도 작아졌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최은석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도 무사했어요. 최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안전하다고, 여기는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리소연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고 말했어요. 반드시 해내겠다고, 리소연을 기억하겠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오두막에서 쉬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최은석이 말했어요. 가까운 도시에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고, 거기서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가방 속 카세트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였어요. 리소연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어있는 카세트였으니까요. 몇 시간을 걸어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디오 장비를 빌려서 직접 방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리소연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들려주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작은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리소연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시간이었어요. 김정일 시대의 비밀이, 새로운 권력의 숙청이,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유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단둥의 작은 라디오 방송국이었어요. 압록강을 건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은석은 다친 다리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는 매일 방송국을 찾아가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리소연의 카세트를 들려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40년간 라디오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고요. 마침내 방송국장이 마음을 열었어요. 1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 1월 3일 밤 10시였어요. 저는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40년간 익숙했던 그 자리였어요. 마이크 옆에는 리소연의 카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17이라고 적힌 그 테이프요.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할 수 있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섭입니다. 평양 라디오국에서 40년간 일했던 아나운서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목소리를요. 그녀의 이름은 리소연이었습니다. 24살의 성악가였어요. 지난해 12월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세 발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어야 했던 이유를 아세요? 단지 예뻤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질투를 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리소연은 죽기 전에 카세트 하나를 남겼어요.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테이프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리소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가 살았다는 걸, 그녀가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소연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송국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리소연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냥 노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였어요. 테이프가 끝났을 때 방송국 안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리소연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질투 때문에 죽어야 했어요. 가족의 질투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살아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계시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분의 이름을 3번만 따라 불러주십시오. 리소연, 리소연, 리소연. 그녀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폭주했어요. 그 노래, 기억합니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사연들도 있었고요. 리소연의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닿고 있었어요. 다음 날 더 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언론사들도 취재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리소연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최은석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리가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새벽 의자 작전도 중단됐다고 했어요.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날부터 매주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리소연을 위한 추모 방송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북한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도요. 리소연의 마지막 노래는 이제 자유의 노래가 됐습니다. 권력에 맞선 목소리가 됐어요. 한 달 후 어떤 할머니가 방송국을 찾아오셨어요. 북한에서 온 분이었는데 리소연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자신의 딸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죽지 않는다고요.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목소리는 죽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리소연은 죽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잊게 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리소연이라는 이름을, 그녀의 이야기를, 그녀의 노래를요. 이제 아무도 그녀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리소연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3년 2월이었어요. 그날 최은석이 방송국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리소연 방송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몰래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했어요. 새벽 의자 작전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질투로 시작된 권력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였어요. 최은석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설주 측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김정은 동지도 변화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어요. 정말일까요?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방송에서 저는 이 소식을 전했어요. 리소연의 목소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 후 더 많은 반응이 왔어요. 북한에서 온 새로운 탈북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리소연 이야기가 북한 내부에서도 퍼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몰래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리소연의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들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13년 5월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새벽 의자 작전과 관련된 책임자 일부가 처벌됐다는 거였어요. 권력의 균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질투로 시작된 권력 게임이 결국 그들 자신을 흔들고 있는 거였어요. 최은석이 말했어요. 이제 북한도 서서히 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리소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해 가을,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에서 일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물론 리소연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누구 때문인지를요.
저는 그날 특별 방송을 했어요. 리소연을 위한 감사 방송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리소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녀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권력의 질투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결국 스스로를 약화시켰어요. 하지만 기억의 힘은 살아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리소연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용기의 상징이 됐어요.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건넌 그 강이요. 지금은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봄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처럼 변화도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최은석이 옆에 와서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다고, 리소연의 소원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일 뿐이라고요. 리소연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야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래야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꿈에서 리소연을 만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자신을 기억해줘서 고맙다고요.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리소연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진정한 아나운서가 된 것 같았어요. 40년간 권력의 목소리만 전하던 제가 마침내 진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주 방송을 하고 있어요. 리소연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전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는 리소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권력의 질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어요. 리소연이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권력은 잊게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권력은 죽이지만 목소리는 살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질투보다 강합니다. 기억은 망각보다 강해요. 진실은 거짓보다 강합니다. 리소연 고마워요. 당신의 마지막 노래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희망의 노래로, 용기의 노래로, 사랑의 노래로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리소연을, 그리고 목소리의 힘을.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거나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야 잊혀져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